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정인이 사건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렸었는데요. 1심 판결에서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또한 항소를 진행하였던 상황이어서 1심 판결 이후 2심 판결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2심 판결에서는 양모 장씨에 대해서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이 이루어져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민들 또한 2심 판결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원TV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양모 장씨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에서 감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양모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심 판결에서 양모 장씨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장씨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주요 항소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양모 장씨가 정인이 사망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주요 항소 이유 역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원심 판결에서 기각된 양모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인용하여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원심이 선고한 양모 장씨에 대한 무기징역형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이라는 것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말하는 것인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팔찌나 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착용자의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부착명령이 인용되기도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모 장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양모 장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수 처분을 통해서 양모 장씨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던 것이죠. 한편 2심 법원에서는 1심 재판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 그리고 법정에 현출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정인이 사망 당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에서는 1심 재판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 그리고 법정에 현출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정인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부검감정서상의 내용과 이 사건 법원에서 증언한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에서 연출된 정인이의 사망 당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행적과 정인이의 사망 경위에 대한 소견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정인이의 사망 당일의 건강 상태는 정상적인 아이의 건강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른 원인은 가정 내 사고로 발생하기에는 어려운 췌장과 장각막 손상으로, 그 손상에는 매우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인데, 정인이의 경우에는 사망한 신체의 모습으로 볼 때 앞쪽에서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충격의 내용은 양모 장씨의 신체 상태까지 고려하여 미뤄 짐작할 때 발로 충격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정인이의 손상 부위 주변에서 관찰되는 섬유와 흔적으로 볼 때 정인이는 최소 1주에서 2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심 법원에서는 첫 번째 쟁점으로 장각막 파열 등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양모 장씨 측 주장에 당부를 판단했는데요. 일단 1심 법원에서는 정인이의 사망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법원 또한 정인이의 장각막 파열 등의 사망 원인은
양모 장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요 근거로 첫 번째로 췌장의 절단은 그 자체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므로 췌장이 절단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움에도 정인이가 사망 당일 촬영된 영상에서 걷는 모습과 이유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두 번째로 정인이가 심폐소생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증상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였던 점, 세 번째, 정인이가 10시 48분경 택시에 탑승한 직후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한 채 30초 간격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이는 임종 단계의 호흡으로서 이후 양모 장씨가 10시 58분경 119에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양모 장씨가 사망일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둘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모 장씨가 사망일에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의 앞쪽에서 강한 둘력을 적어도 2회 이상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인이를 폭행했고 그 정도는 췌장과 장각막이 그 둘력 행사 부위와 척추뼈 사이에 압착이 될 정도로 강한 둘력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장각막 파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요 근거로 첫 번째, 정인이의 췌장이 가운데 몸통 부분이 절단되었다는 점과 정인이의 척추에는 손상이 없다는 점, 두 번째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각막에 9cm에 이르는 큰 파열상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강한 둘력을 행사한 방법이 손 또는 발 중에서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양모 장씨가 강한 둘력을 행사한 방법이 손과 발 중에서 무엇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살인죄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둘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판결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살인의 고의와 관련해서도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소심 법원에서도 양모 장씨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은 그 주요 근거로 첫 번째, 범행 당시 정인 양의 신체적 상태, 두 번째,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세 번째, 양모 장씨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쇠약한 상태였던 16개월의 여아인 피해자에 대해 그것도 생명을 유지함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모여있는 복부를 2회 이상 강한 둘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네 번째, 양모 장씨가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사정 등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그리고 다섯 번째, 범행 후에 사망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유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양모 장씨가 정신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 정도가 20에서 22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징역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성격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정인이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모 장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커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한 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으로서 그 결정에는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양모 장씨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건 살인범행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인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두 번째,
양모 장씨가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동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한 점. 세 번째, 양모 장씨가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높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네 번째, 양모 장씨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 살인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모 장씨가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모 장씨를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 균형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양모 장씨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항소심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유아인 피해자가 잔혹하게 사망했다는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고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 항소심 법원에서는 양모 장씨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긴 하였지만 현재 양모 장씨의 정신병적 증상이 쉽게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던 그 변소 태도가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보다 감형된 정인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국민 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는 아쉬운 판결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모 장씨 측과 검찰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여서 정인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지만 양모 장씨 측은 여전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정인이가 사망했다거나 자신의 행위들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은 더더욱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